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오늘 그날이 왔다 2부 하겠습니다. 한 30분 녹음했다가 싹 지웠고요. 방금 45분 녹음했다가 또 싹 엎었습니다. 거의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영상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사람들한테 안타까워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아 성찰을 하면서 지금 좀 더 큰 통찰력을 키워봅시다.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너무 주제 넘은 것 같아서 지금 아니다. 내가 뭔 상관이냐 하면서 녹음했다 지우고 지금 세 번째 녹음입니다.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설라고 하네요. 그냥 이번에는 어차피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그런 얘기 쏙 빼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드러나는 마스터 플랜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엊그저께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작년 11월부터 육군의 이번 계엄에 중추 역할을 했던 3개 육군 핵심 부대의 사령관들을 일시에 바꿨답니다. 작년 11월에 갑자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더 이례적인 건 뭐냐?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인사발령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얘기가 되고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숨겼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육군 핵심 부대 3개 사령관을 다 충암고 라인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이번 계엄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부대를 이끌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작년 11월부터 몰래 준비가 이미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 여인영 전 사령관. 마침 오늘이 12월 12일이네요. 그러죠? 12.12 사태, 12.12 군사 반란이라고도 하죠.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내리고 그때가 1979년 12월 12일이었죠. 그해 이제 그 다음 해가 1980년이었고요. 1979년 12월 10일인데 오늘이 마침 또 12월 12일이네요. 참 세상 역사는 반복되네요. 그때 그 12.12 군사반란 내란 때 전두환이가 그때 이제 합참사령부였나요 그때? 하나회를 이용해서 하나회가 아니라 지금은 충암회인가 그러면? 합참이 아니라 합수부였죠. 합동수사본부에서 합수부장이었죠. 전두환이가 합수부장. 얼마 전에 뭐 서울의 봄이란 영화도 그렇게 나왔었죠. 황정민 씨가. 근데 이번 계엄에서 그 합수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첩사였죠. 방첩사였고 이 양반이었죠. 여인영 이 양반이었는데 여인영이가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이렇게 물갈이가 되고 나서 방첩사 안에 중요 요직에 전부 또 자기 동창들을 다 앉혔습니다. 충암고 라인을, 요직들을. 그리고 방첩사 내부를 장악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다 쫓아내고 자기만의 사조직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번 계엄 때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합참, 거기하고 연결되는 뭐 그 참모장이나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연결되는 라인을 이 사람들을 다 나중에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한 게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치밀한 계획이 매뉴얼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권과 내부 장악까지 해가지고 준비가 됐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 방첩사하고 같이 밖에서 군대를 동원하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될 합참 차장 자리가 중요했는데 합참 차장이 누구를 앉힐 거냐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이
역시 육사 여인영의 육사 선배 출신인 가까운 이 황유성 중장이었는데 안 치고 간을 좀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다 원대한 그 계획에 동참할 것 같지가 않아. 딴지 걸 것 같아. 5개월 만에 자르고 강호필 중장을 데리고 왔는데 얘도 아닌 것 같아. 6개월 만에 자르고 김봉수 중장을 안 쳤는데 아닌 것 같아. 2개월 만에 잘랐다. 이 중요한 군 인사 요직을 어떤 뭐 특별한 막 실수를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별다른 이유 없이 5개월 만에 자르고 6개월 만에 자르고 2개월 만에 자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무려 지금 1년 사이에 3명이 물갈이가 돼서 4번째가 왔는데 이거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언론에 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사 기록은 지금 다 남아있으니까 이제서야 드러난 거죠. 수사하면서. 합참 차장이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온 합참 차장이 누구였냐? 바로 지난달에 여인영의 동기 이 양반 정진팔 중장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번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의 작당을 1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계엄 시작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술 먹다가 막 그냥 오늘 한번 해. 아이 지금 뭐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삘받아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주말에 했으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잘 돌아오지도 못했을 텐데 평일날 해가지고 말이야 치밀하게 못해갖고 참 그랬네 하고 우리 낄낄 웃었잖아요. 치밀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사실 뭐 정말로 주말에 방송사부터 장악하고 제대로 치밀하게 했으면 훨씬 성공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건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자신했었던 이유가 이미 1년 전부터 사람들 모르게 계엄이다 하고 자기들이 전화해서 우르르 오게 되는 애들이 이게 뭔 일이 돼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고 미리 딱 자기 사람으로 준비해 놓은 애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요이 땅 하면은 바로 준비된 매뉴얼대로 딱 될 사람으로 이미 모든 조직을 다 장악을 해놨었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내가 자다 그냥 손가락만 그냥 딱 한번 튕겨도 알아서 다 될 거야 라는 자신감 만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국무회의 뭐 핑계 대면서 다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윤석열이가 계엄해야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나 하겠어요? 걱정 말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5분 만에 결정받다고 하죠. 지금 보니까 5분 만에 결정 내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1년 전부터 작년 11월부터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작년 11월이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세력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 A만 가는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 B도 동시에 지금부터 준비돼가지고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A를 타다가 필요하면 B로 갈아탈 거다 해서 제가 롤러코스터 그림 갖다 놓고 설명한 게 그때부터예요.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유럽전선, 아시아전선 붙여놓는데 그 사이에서 한국을 이용해서 뭔가 빵 터뜨려갖고 서해안에 연평해전 같은 일이 수시로 빵빵빵 터지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얘기는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 초부터 했죠? 그게 마스터 플랜 B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작년 10월, 11월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을 때 물밑에서 작업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솔직히 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유튜브 하는 처음 1년, 작년 1년 동안 그런 생각 몇 번 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되나 유튜브?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말을 해서 안 일어날 일도 일어나나? 그런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제가 뭐 얼마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물이 와인이 되라,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 그분처럼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게 어떤 특정 종교에 심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예로 든다고 해서 오해들 하실까봐. 부처님이라고 할까? 알라신이라고 할까? 그런 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집단 의식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소 뒷걸음질에 쥐잡듯이 지금 들어맞는 거지, 설마 제가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내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근데도 이렇게 들어맞으면서 안 좋은 일 터질 때마다 찜찜하긴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에휴, 이놈의 주댕이가 방정이지 왜 이런 소리를 해갖고 찜찜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효시가 돼서 빵빵 뭔가 이런 일들을 이용해 먹을 거다 한 것이,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오몰풍선 해가지고 빵빵 터졌으면 저번 1편 그날이 왔다 1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려고 했었던 거고, 정말로. 그죠? 우리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한 게 실제로 벌어지려고 했었고, 이번에 천호신조로 일단 한번 그게 안 됐지만, 그리고 마스터 플랜 A, B로 가서 이때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 B를 준비해서 롤러코스터 1번, 2번, 3번 중에 이렇게 1번으로 가다가 필요하면은 내년에 이제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슬슬 갈았다고 갈 거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그 얘기했던 시점이 10월 말이었는데 1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사관련이 됐다.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 혼자의 움직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마스터 플랜하고 어떻게 동조가 된 게 있겠죠.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봐도 딱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석 달 전에 9월 6일 날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이 김용현 씨, 이번 내란에 또 적극 동조해서 지금 두 번째 뭐 수괴 해가지고 구치소에서 뭐 자살 미수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9월 6일 날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9월 17일 추석 전까지 열흘 동안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에 있는 큰 벙커에 보수공사를 해라 지시를 했다는 거죠. 수방사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수도의 어떤 특정 부대, 군사 기밀이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병장 달고 나왔습니다. 저도 비리비리해도 그래도 국방의 의무는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수방사도 많이 몇 번 군 생활을 하면서 들락날락 이제 저희 부대 소관은 아니었지만 할 일도 있었고, 거기다 그냥 스타들 많이 봤어요. 스타들 많이 보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 부대 그분 스타로 진급하셔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저 제대하고 나서 계룡대로 초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일반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스타들 관사 있는데 가 초대받아서 밥도 얻어먹고, 그 양반이 그때 또 이제 뭐 어디 저기 뭐 부잣집 이쁜 영애 따님도 이렇게 선보라고 또 중매도 서주고 했었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저도 그때 그 부대 마크가 육군본부 별 3개 아시죠? 삼각형의 육군본부 마크를 저도 다는 그런 부대였는데, 수방사가 또 이제 그쪽 수도방위사령부가 하는 게 이제 전쟁 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서울 요거 지켜내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어디 이제 한쪽에 그 지하 깊은 곳에 사람들 잘 모르는 곳에 몰래 비밀리에 그 지금 어디쯤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지하 벙커에 막 군사들 500명이 거기 숨어갖고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지하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바로 김용현이가 9월 6일에 장관 되자마자 그 시설을 보수공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열흘 만에. 추석 전까지. 당연히 그거는 수방사가 관할을 해서 해야겠죠. 자기들 부대 작전 모든 그런 거에 다 관련된 거니까. 근데 방첩사가 들어와서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수방사도 뻥찐 거죠. 자기들 시설인데 뭔지 말도 안 해주고 방첩사가 들어와서 지들 맘대로 거길 개조를 해? 지들이 훈련하는 데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드러난 거죠. 언론에 말도 안 하고. 결국 뭡니까? 지금 이제서야 드러났지만 아무래도 거기 급하게 뭐 샌드위치 판넬로 뭐 벽체를 세우든 창살을 만들든 해서 그 넓은 공간을
여러 명을 수감할 수 있는 구금시설로 급하게 개조를 했다. 그래서 계엄 딱 터지고 나면 정치인, 언론인,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싹 잡아다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죠. 이건 서울구치소도 아니죠. 지하 몇백 미터 어떤 군사 기밀 장소, 아무도 연락이 닿을 수도 없는 데로 끌려가서 마음대로 고문하고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자백받고 한 다음에 간첩이라고 다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죽여도 모르겠죠. 죽이고 시체 처리해도 그냥 행방불명 되겠죠. 그거를 이번에 방첩사 사령관 여인영이가 이미 하려고 둘이 다 이미 얘기가 돼서 석 달 전에 딱 지금 이미 준비까지 해놨었다 이거죠. 다 매뉴얼이 다 작년 11월부터 준비가 되고 차근차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 성공하리라고 자신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안 된 게 뭡니까? 예전 79년도 12.12 사태와 오늘 2024년도의 12.12 사태는 그 시간 차이, 세월의 차이만큼이나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민주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요 요직과 계엄에 필요한 모든 그 실질적인 그 지금 권력들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1년부터 준비된 매뉴얼대로 같이 일어났지만, 불현듯 일어났지만 밑에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들, 그리고 집에 있던 시민들, 또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여론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집단 의식이 이 큰 기회를 천우신조가 아니라 우리가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꼴 보기 싫어하고 아무 말도 입 닫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시골에 사는 이 노인네도 날마다 이렇게 저기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90분 100분 목이 쉬어라 떠들자. 나 꿀 사야겠어. 목 아파 죽겠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런 거 보면 아우 저런 놈들하고 얘기하려면 짜증이 나. 그냥 나 맘 편히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하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방관하고 난 몰라 드런 꼴 보기 싫어 내 책임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순간 세상은 금방 확확 바뀝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 그대로 얘기했고요. 간첩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 그동안 몇 년 동안 부정 조작된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정당한 정치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행정력을 발휘한 건데 왜 내란이라고 말도 안 되게 법치에도 맞지 않다. 자, 모두 일방적으로 그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아마 거기서 누가 써준 것 같아요. 갖고 왔고요. 문제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 이게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왜 그렇게 보냐라는 건데, 그거는 순전히 저번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것처럼 개인의 통찰력에 의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게 맞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볼까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저기에도 나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걸 전부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봤어도 나하고 다르게 그건 아니지 하는 걸까? 나는 아니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쟤네들은 못 봐서 그래 그럴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그걸 봤어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군대에서 나를 그렇게 갈구던 저 미친놈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전라도 놈이야. 알고 보니까 그 놈이 경상도 놈이야. 그래서 나는 사회에 나와서 그때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쪽 놈들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내가 혹독하게 겪고 지금까지도 사회에 나와서 만날 때 전라도 놈이라고 하면, 경상도 놈이라고 하면 상종을 안 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군대에 있을 때, 지금 군대하고는 달라서 조금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같은 사수 부사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경북 김천 사람이었어요. 그 20,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경북 김천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 사람 때문에 알게 됐네. 그러면 저도 그 사람한테 원한을 가지고
경상도 놈들은 상종을 못할 놈들이다. 그런 선입견을 가져야 될까요? 사회에서 얼마든지 좋게 만났으면 서로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있던 군대는 지금의 감옥을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극한으로 정신적으로 몰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맞죠? 근데 이제 갓 그 사회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자기만의 그게 있겠어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끌려가면서 그 힘든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하지만 자기가 그 상황을 이렇게 크게 볼 줄을 모르면, 큰 흐름을 안 보고 그 안에만 매몰돼서 보면 모든 부정선거고 자시고 뭐 다 군대에서 날 괴롭힌 저 쌍도놈들, 저 라도놈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의 한계가. 그 후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전문직이지만 정말 제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군대에서 그렇게 날 괴롭혔던 거는 특정 지역의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은 자기가 극한 상황에 몰리고요. 자기 처자식이, 자기 사업이 지금 돈이 안 돌아서 밖에 나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요. 친했던 친구 불러서 사기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지면 약한 모습이 나오는구나. 군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과 내가 만났을 뿐이구나. 갑과 을로서 그렇게 이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죠? 요즘도 여러분들 저기 이제 그 40대 정도 되면 그 뭐 아주 오래된 동창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20년 만에 전화 오고 그런 일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나 누군데 돈 50만 원만 좀 붙여줄 수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뭐 현금이 은행이 지금 카드가 막혀서 월요일날 오전에 찾아서 줄게. 그래. 금요일 오후에 주로 연락이 오죠.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시켜요. 전화 주고 돌려라. 네 다 아는 동창들한테 전화해서 해서 50씩 이체 시키라고 해서 그거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요새도 그런 경험들 하시나 모르겠네. 요즘은 집에서 컴퓨터로 도박들 하시대요. 그런 일 없겠죠? 자, 어쨌든 뭐 자기들이 뭐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만의 통찰력을 해결할 문제고, 어쨌든 대통령 담화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서의 경험, 사회에 나와보니까 군대에서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기치는 놈들, 뭐 갑자기 금요일 밤에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돈 붙여달라는 동창처럼 뒤통수 치는 놈들 다 보면 뭐냐?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기, 힘든 시기, 빠져나갈 수 없는 극한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고 여유롭던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신사적이고 내 친한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나와 우리 모두를 생각할 정도로 그릇이 크고 성숙한 사람은 아주 드물더라. 대부분은 당장 자기의 그 곤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게 되는 궁지에 몰리고 그런 더러운 면이 나와서 군대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도 다 같은 흐름이었더라라는 거를 체험들을 통해서 사색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지.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맞죠? 그 군대에서 나를 갈궜던 사람은 쌍놈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었네요. 자, 잠깐 헛소리 나왔는데 1차, 2차 얘기할 땐 이런 헛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지우고 3차 이번에는 굉장히 짧게 끝냈네.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흐름으로 지금의 요게 매몰되지 않고 아유 막 지금의 하나의 그 나의 감정들에 막 휘둘려 갖고 이 현상을 파악하는데 이 라도 나쁜 놈들, 이 쌍도 나쁜 놈들 내가 군대에서 내가 뒤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그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한번 봅시다. 뭐를요?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그렇게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죠.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지금 윤석열도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까 할 때 정치적 기반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를 밀어주던 지지층, 외부에서 밀어주는 국민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 정치판 안에 공화당 안에 꼽사리를 끼고 들어가서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트럼프를 밀어줬던 애들이 누굽니까? 예, 미국의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제가 그래서 트럼프 영상을 그렇게 그동안 많이 만든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어넌 세력, 딥스테이트 음모론 시중에 나온 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자들. 예. 지금 모든 세상이 민주당의 리버럴한 그런 걸로 들어간 거, 여자들 막 맘대로 낙태하는 거, 성소수자들 나와서 판치는 거, 세상 꼴 보기 싫죠? 성경에서 그런 놈들 다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다시 예전 성경 같은 좋은 시대로 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그걸 해줄 것 같았어. 그래서 엄청나게 트럼프를 밀어줍니다. 윤석열도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정치판에 낄 때 밖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윤석열을 밀어주는 애들이 심상치 않다 하니까 처음에는 여당에서 홍준표나 이런 애들도 밀다가 오호 얘를 좀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껴주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극우파들입니다. 바로 항상 예전부터 오던 지금 빨갱이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해도 이 나라에 완전 간첩들 투성이고 사실 이제 그것도 친일이라는 어떤 예전 원래 뿌리가 친일에서 나왔다는 자기들 컴플렉스가 있는 세력들이 국민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피해가려고 반대되는 그런 친중이 지금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시작이었죠. 원래는. 그 윤석열도 그 정치 초반에 그런 극우들이 밀어줍니다. 그 밀어주면서 원했던 게 뭡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큐어넌 세력과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극우 세력들이 밀어주면서 제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자니까 트럼프가 좋죠. 조금 자기는 그러지 않아도 지지층이 좀이라도 더 필요한데 해준다니까 가서 그래 고맙네 격려해주고 나 이렇게 대선 운동하는데 선거운동 지지해줘서 고마워. 내가 대통령 되면 꼭 내가 저희 모른 체 안 하고 뭐 해줄게. 고마워 하는 거죠. 윤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대선 때 그 선거 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그런 극우 세력들 다 자기 운동하는데 선거 운동원으로도 다 옆에다 두고 또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뭡니까? 낙태를 한다고요? 여자들이 막 맘대로 이거 지금 자기 밀어줬던 극우 세력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고 제발 바꿔달라고 트럼프 투왕님 당신만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이나 이런 거 자기 정치 영향력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는 낙태 저기 금지하게 해라. 뭐 강간당해가지고 억지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요. 인생이 완전 이것 때문에 꼬꾸라지는데요. 그래도 안 돼. 뭐 어쩌라고. 니들끼리 해결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밀어준 세력들한테 보답을 해준 거죠. 윤석열도 이제 밝혀졌지만 가가지고 선거 예전 문재인 때부터 그냥 선거가 그렇게 다 부정선거였다고 내가 반드시 그거 밝혀줄게. 나만 믿어주십시오. 히딩크처럼 탁 한번 으쌰하고 갔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
혹은 1기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되고 초기까지도 항상 그 반대에 민주당에 이런 데서 공격당하는 게 뭐냐. 가만 보니까 당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나 이런 막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극우파들이 당신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있고, 당신이 그런 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하고 지금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 인간이? 예, 자기 이미지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서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날 계속 밀어주셔, 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어,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겠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나 언론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런 질문 들어오면 항상 트럼프는 그때는 말을 애매하게 돌리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건 난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내 생각도 그거요. 나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마이크 꺼. 그랬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들 하시죠? 대통령 되고 처음에 여당 대표 이제 원내대표 누구 뽑냐부터 해갖고 이제 홍준표 이준석하고 초반에 기싸움 할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극우파들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선거운동 때 지금 온갖 요직을 다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러면 이게 진짜 보수입니까? 우리 보수 안에서도 그런 극우 보수는 지금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서로 간에 기싸움을 했죠. 그때마다 윤석열도 나와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을 했죠. 저는 제가 이리도리 저리도리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하고 극구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을 하면서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초반에 많은 인기로 1기 대통령이 됐지만 재임 시절에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과 부정부패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임기 말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떨어지면서 투표에서 결국은 연임을 못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인데 연임을 못하면 웬만하면 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저 사람이 끌고 온 정책을 계속 제대로, 4년 너무 짧잖아. 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웬만하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연임이 정말 잘했으니까 너 한 번 더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중간에 중간평가 같은 기분인 거예요. 8년을 하는데 그지 같으면 4년에 한번 끌어내릴 기회가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임을 못하면 굉장히 미국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연임을 못한 대통령이 몇 명 없어요, 미국 역사에. 그런데 트럼프가 그 중에 한 명이 됐죠. 더구나 연임 못하고 1기 끝나고 하야 할 때 역사학자하고 정치학자 모든 학계에서 제일 최악의 대통령으로 안 좋은 별점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끌려 내려올 때 자만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미 그 모든 1기 때 잘못했던 부정부패, 스캔들 요런 거에 대해서 자기 사업체에 공정하게 안 하고 배불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다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걸리게 되면 몇 년 동안 그 수십 건에 대해서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소송 비용하고, 일이 잘못되면 그거 다 돈 벌금 토해내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재단이 쫄딱 하루아침에, 그렇죠? 미국은 그런 거 한번 잘못하면 그냥 기업체 망해버리죠. 다 망해서 빈털터리가 될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오기가 싫죠? 그래서 그때 임기 말에는 어디에 그렇게 지지를 합니까? 임기 초기에는 그렇게 거리를 뒀던 극우파에 계속 중간부터는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지금 내가 이거 연임 이번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연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딥스, 빨갱이, 그놈들이 지금 미국 선관위를 꽉 잡고 부정선거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상한 선거 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죠. 매번 나온 거고, 사실 여당이 집권하는 군사독재 이럴 때는 말도 안 되게 더 노골적으로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여주면서 트럼프도 틀림없이 이번에 부정선거 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이든한테 지니까 보세요. 부정선거 맞죠? 여러분, 빨갱이 딥스가 지금 저를 몰아내고 미국을 잡으려고 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나한테 뒤집어 써서 나 퇴임 후에는 법정에서 다 해갖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사랑한다면 들고 일어나십시오. SNS 선동을 해서 의회 난동 사태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재임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전체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극우파들하고 애써 연관점이 없는 것처럼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여당 안에서도 계속 공격을 받고, 심지어 같은 여당 안에서도 한동훈이가 막 어떻게 막아주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극우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청문회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를, 미국을 딥스테이트에서 구해줄 거라고,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믿는 극우파들을 자기 요직서에서 다 앉힙니다. 그러죠? 여기다 앉히고 저기다 앉히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보고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굴러 들어올까? 저 사람 예전에 막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가가지고 다 찢어 죽여 개새끼 막, 정말 너무 사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러죠? 근데 저런 사람을 지금 친인척을 어디 요직에 다 앉히고 한 게 막 드러나죠?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고 위기에서 같은 편이 돼서 싸워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투표를 하고, 지금 어제 청와대에, 용산에 강제 수사 들어온다고 막 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해서 경호원들하고 몸싸움하면서 버텼죠. 궁지에 몰린 겁니다. 가만 보면 자기가 이대로 하야되고 탄핵이 되든 끌려내리든 하든 간에 물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자기랑 자기 부인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해갖고 그동안에 이거 싹 지금 제대로 법정에 다 기소가 되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막아줬지만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막아줄지도 모르겠죠. 트럼프처럼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쫑나겠죠.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차 담화 오늘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네,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빨갱이 간첩한테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선거 그 조작이 다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 같이 싸워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오늘 담화문은 극우파들 다 일어나서 이 억울한 나를 알아주고 같이 막아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오늘 SOS 친 겁니다. 큰 흐름에서, 그 안에서 정말 막 이게 이걸 거야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게 맞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그 큰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부터 일단 보자고요. GPS로 좌표부터 봐야잖아요. 지금 요 앞에 보고, 여러분들 이게 너도 밤나무야 떡갈나무야 둘이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길 잃었잖아요. GPS로 봐가지고 어디 산 어디 골짜기에 지금 등고선이 어디고 지금 우리 어디 위치에 있는지부터, 위도 경도부터 파악을 하자고요. 그러면 너도 밤나무고 떡갈나무고 자시고 지금 해질 때까지는 어디로 빠져나가서 이 산을 빠져나가야 해서 그거부터 보이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경우에 빗대어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우경화 바람이 불면서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우경화의 어떤 극우파들의 어떤 이론은 아주 사회에서 일부 소수의 음모론으로만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팬데믹 터지고 하면서 백신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SNS에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렇죠. 사회는 혼란해졌고, 그리고 2차 대전 직전같이 전 세계 정황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가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 독일의 마이에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나치즘이 나오고 무솔리니 파시즘이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가 우경화돼서 그동안 지난 3년간 유럽에서 새로운 극우파 총리들, 예전에는 정말 그 정권 지지하는 사람 몇 명 되도 않던 데서 그런 데서 총리가 나고 대통령이 나고 빵빵 다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타서 이번에 극우파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빨갱이 다 잡아주고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억울했던 우리 사람들의 그거를 풀어줘요. 걱정 마십시오 된 거예요. 모든 흐름이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그래서 그때는 거리를 뒀지만 이번 2기 때는 선거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가서 대놓고 거기 가서 지원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신의 목소리를 나는 듣는다. 총알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서 나 딱 떨어질 때 그때 나는 느꼈다. 뒤에서 같이 하느님이 나와 같이 내 등을 잡고 나를 부축해 준 걸 느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죠? 지금 나를 어떻게 해든 법에 다 엮어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혐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 왜? 내가 바로 그 빨갱이들 딥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잡아먹고 망하게 만들려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금 이기 때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극우파들이 더 결집하죠. 옛날에는 그 극우파 세력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파시즘, 나치즘이 다시 부활하면서 극우파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최근 3, 4년 동안 극우파의 힘은 손가락질 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극우 유튜버 방송 보세요. 몇 명에서 그 골방에서 오는 애들도 없는데 미친 소리하고 그런 데입니까? 10만, 20만, 100만 그래요. 구독자가. 거기 모이신 분들이 계좌에다가 10만원, 100만원 우습게 싸요. 슈퍼챗을 빵빵 싸요. 그 정도로 지금 세력이 몇 년 동안 커졌잖아요. 어떤 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그 맥락을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색깔 버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크게 하늘로 부웅 떠가지고 전체 아마존 숲을 딱 여러분이 보시면요. 외부에서 이걸 관찰하는 외계인이라고 좀 더 진화된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고 보셔요. 그리고 보셔요.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하, 지금 얘네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참 평화롭고 누가 얘기하면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모든 거를 다 아름답게 보고 허허 왜 그러나 자네 할 때도 있지만 일이 막 굉장히 꼬이고 안 좋아갖고 여러분 막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이 XX 새끼야 막 나가가지고 막 그놈 멱살 잡고 나중에 이제 진정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때 있죠. 지구라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지금 흥분해가는 상태입니다. 아까 군대에 비유한 것처럼 평소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아름다웠을 사람이 군대에서 그 각박한 상황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하고 사수부사수로 만난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고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트럼프가 바로 지난 선거에서 이대로 내가 여기서 이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역시 사람들의 이 우경화도 그런 걸 기막히게 보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트럼프는 평생 그걸 한 사람 아니에요. 장사를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캐치하는 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우화된 사람들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울분이 쌓여갖고 예전보다 훨씬 극우 성향으로 돌아서고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의 이 울분이나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를 위해 방어하고 나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TV 대선 토론 나가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어. 해리스가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어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헛된 소리를 여기서 지금 당당하게 사실인 양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 낄낄낄 웃지만 저도 트럼프도 그런 소리 들을 거 뻔히 알죠. 알지만 치밀하게 그 로라 루머하고 이미 다 비행기 안에서 다 이미 얘기가 돼서 계산된 발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가서 이제 정밀하게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에 사는 우리의 미국 시민, 할머니, 어머님들이 그 일을 받고 직접
그래서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내가 시장 가서 떡볶이 파는 아줌마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어떻게든 조사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하고 왔어 하는 거죠. 그 순간 보수 극우파들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속으로 천하의 쌍년이 되는 거죠. 참나. 우리 동네 할머니 어머니가 지금 밖에 나갔다가 시커먼 그 이민자들이 막 그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코코 지금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저 막 먹으려고 하는지 목 매달고 가는 걸 보고 막 엄마가 그냥 가슴이 놀래가고 그냥 놀래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충격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저렇게 낄낄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비웃는데 우리 트럼프 황제님은 그런 어머님들 손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확실히 알아보겠어. 얼마나 놀라셨어. 내가 이 모든 걸 바로잡겠어. 하여튼 확 일어나 그 사람들 심리를 자극하는 전술을 그래서 제가 개와 고양이에 대한 진실 바로 그거 나왔을 때 영상 만들고 요거 정말 머리 잘 쓴 거다. 이제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거다. 바로 그때 UFC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죠.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흐름을 보는 건데 지금 오늘의 지금 우리나라에 가는 윤 대통령 담화도 미국의 상황과 똑같게 지금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작은 흐름으로 지금 이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가나 큰 흐름을 봅시다. 자, 작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의 큰 계획은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지금 드러났고요. 이것은 결국 지난 1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정권의 위기, 트럼프 집권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한반도에서 마스터 플랜 B를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번 기축통합 화폐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전선을 이어붙일 것이고 결국은 1년, 2년 뒤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를 시발점으로 해서 괜히 우리나라 남북한 핑계대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쪽 아시아 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릴 건데 대만에서 직접 일을 벌려갖고 TSMC가 다치는 건 너무나 희생이 크다. 그래서 남북한의 긴장을 지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와서 고조시킨 다음에 여기서 전면전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연평해전 같이 빵빵 터지고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게 되는 그런 것이 올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쪽으로 국제정세가 가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먼저 나와서 이건 아니다 하고 정치권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작년 초부터 영상 만들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 계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실제 계획대로 다 성공했으면은 그 상황 그대로 왔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부터죠. 항상 앞으로 24년도에 가면 작년 10월에 제가 블로그 영상에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롤러코스터. 그림도 못하는 이 컴퓨터 못하는 노인네가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 마우스로 막 그 노안이 막 눈살 찌푸려가면서 오려가지고 롤러코스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원래는 1번으로 가는 게 마스터 플랜 A다. 시장에서는 2번을 본다. 하지만 내년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고 금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반기로 갈수록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집권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그 주권이 트럼프한테 넘어가는 걸 대비해서 롤러코스터 1번이 아니라 갑자기 탈선시키는 롤러코스터 3번도 슬슬 준비를 지금부터 해놓을 것이다. 그것이 마스터 플랜 A와 마스터 플랜 B다 하고 작년 10월에 제가 10월 말에 그걸 데뷔시켰죠. 그림도 있고 하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이미 진짜로 그 밑에서 마스터 플랜 B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일을 터뜨리려고 계엄부에서 지금 사령관들 다 그때부터 윤 정권에 상고하고 시기가 또 딱 들어맞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오늘의 윤 대통령 담화에서 본 것처럼 바로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의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라 세계적으로 이 흘러가는 다들 나의 경우는 나만의 어떤 뭐 억울한 면이 있고 우리의 막 내가 똑똑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게 있겠지만 큰 흐름 관점에서 보면 맨날 똑같은 패턴에서 똑같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캠프 데이비드 뭐 해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볼 때는 내년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 저기 하면은 한반도에서부터 해서 아시아 전선도 똑같이 중동하고 유럽처럼 뭔가 빵 터뜨린 다음에 긴장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해야지 하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 이제 그 역할을 해줄 데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 윤정권이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접촉을 하면서 얘가 조금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앤가? 얘를 어떻게 잘 교묘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면서 시키는 말 듣게 만들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는 난리더니 뭐 어쩌고 바이든이 난리면 하더니 얘가 뭐 먼저 미국한테 가가지고 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형님, 술이라도 한 잔 사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줄 몰라. 쭈뼛쭈뼛 하면서 고작해야 뭐 바이든이 야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그때 낸시 하원 의장이 중국 갔다가 대만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눈치 있으면은 그 와중에 이제 아이고 낸시 하원 의장님 잠깐 우리나라에 들려가지고 또 얘기 좀 해보죠 좀. 그러기라도 할 줄 알았어. 최소 그 정도. 아이고 그 나라에서 검찰총장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절대 안 해. 설마 거기 검찰총장 뽑기로 뽑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는가 거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법전서 달달 외면 그냥 그걸로 출세하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문화로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 낸시 하원 의장이 거기 잠깐 대한민국에 들렸는데 의전을 아무도 안 나갔어. 마중을. 야, 미국의 실질적인 넘버 3인데 대통령 다음으로 이런 외교적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낸시 하원 의장이 얼마나 잘 삐지는 할머니인데 딱 삐져갖고 바로 날아가 버렸죠. 너무 창피하고 자기 체면 승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잘 접촉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일본하고는 어떻게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잘해보자 하고 미국하고는 착착 진행이 되는데 한국이 중간에 붕 떠있네. 아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이든이가 저기 그 일본 총리하고 윤석열하고 불러가지고 야 캠프 데이비드로 넘어와. 아유 정말 내 오리지널 햄버거 한 번 내 먹여줄 테니까 언제 날 잡아 넘어와라. 거기서부터 이제 직접 챙기기 시작했죠.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그래갖고 갑자기 미국하고 대면 하던 우리나라 외교도 갑자기 막 급진전을 이룹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7월 8월 그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꼬셔갖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인정하고 받아주니까 덥죽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모든 거 뭐 한미일 같이 뭐 해야죠 하면서 그냥 모든 거 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넘어갔죠. 그때부터. 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에 지금 대한민국을 만이 하나 2024년도에 이렇게 방아쇠를 빵 당길 때 뭔가 니네가 한번 북한하고 뭔 일을 하거나 뭘 해줘 하려는데 가만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작년부터 너무 안 좋아. 이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며 2024년도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이 총선 완전 망할 것 같은데요. 여당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한테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줘 하고 좀 이렇게 부탁해도 윤석열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지를 못할 거 아니야. 정책 운영을.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총선에서 망해버리면 이거 곤란한데 어떡하죠? 자기들도 그때부터 그랬던 거죠. 그나마 이제 한동훈이라는 애가 막아주는데 한동훈도 작년 하반기부터 윤석열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 거리가 벌어져. 아 내년도 저기 총선 때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되는데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이거 불안하겠죠? 자기들도 걱정되겠죠? 자가 시킨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맨날 모여서 회의했겠죠? 자, 그때부터 이제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에 하나 대한민국 총선에서 완전히 여당이 참패하고 윤석열 옆에 아무도 안 남아가지고 뭐 하나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할 때 마스터 플랜 B를 가동을 하고 한국이 거기서 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아무런 그런 힘이 없게 되고 옆에서 아무도 동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랬겠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드러난 일들을 하고 이 지금까지의 마스터 플랜 흐름에서 한번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자고요. 작년 11월부터 계엄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엄은
트럼프가 자기들 QAnon과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세력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를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처럼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하는 지지층이 원하는 게 뭐야? 극우파들이 부정선거 잡아주고 간첩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의회 난입을 하든 뭐 비상계엄을 해서 뭐 전시 상황도 아닌데 빨갱이 잡겠다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야당이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라고 믿어주는 극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순전히 윤석열 머리에서 쫙 나왔는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윤석열의 어떤 그런 거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을 쭉 보잖아요. 저 의외로 그런 거 잘 봐요. 예전부터 돗자리 까르란 얘기 평생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보자마자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 예술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두 번째는 카멜레온 참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네. 세 번째는 돗자리 깔아라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 대충 사람 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윤석열의 간을 봤을 때 윤석열에서 이런 머리는 안 나와요. 이런 머리는 안 나오고 정말 대단한 참모진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흐름 모습이 딱 봤을 때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쭉 봤던 흐름하고 딱 맞춰지면 우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가고 이런 쪽으로 조금 준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서로 간에 조절이 되고 그래서 시작됐다고 봐요. 딱 시간도 제가 작년 10월부터 롤러코스터 1번, 2번, 3번 마스터 플랜 A, B로 이제 동시에 나간다 한 딱 그 시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미국의 QAnon이나 트럼프 지지층들처럼 빨갱이 잡고 간첩 잡고 그래야 딥스테이트에 우리나라가 안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처럼 믿고 있는 모든 부정선거 이거 지금 다 잡아야 된다. 트럼프도 이번 2기 때 자기 옆에 트럼프 친이파로 1기 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위험했었기 때문에 이번 2기 끝나고 나서도 어땠습니까? 2기 끝나고 나서도 자기를 끝까지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 트럼프 인수위에서 인사들 지명하는 거 보면 몽땅 그 극우파에서 다 뽑아놨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극우 유튜버를 다 지금 윤 정권 하는 거 보고 서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면서 서로 간에 둘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똑같이 간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뭐 정치 채널은 아니고 이런 얘기는 항상 속에 혼자만 두고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요새 며칠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창도 닫아두고 블라인드 처리 이제 극우분들 이제 떠나 주십시오. 커뮤니티 게시글 보셨죠? 더 이상 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괜히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어떤 사원 찾아가시라고. 저희 이슬람 사원인데 여기 와가지고 돼지고기 파티 하지 마시고요. 저도 존중해 드릴 테니까 그쪽 가가지고 그쪽 사원에 가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선교하고 하시라고요. 근데 이제 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스터 플랜 B의 어떤 그 무대가 우리나라로 지금 옮겨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제가 지난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숄츠 총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모든 그 나라의 정치 상황 그래서 그때 다 살펴본 거 아니에요.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려고. 미국의 트럼프도 그냥 아주 트럼프 박사학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자중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이 터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마스터 플랜 흐름에서 지금 이 나라의 전체 지금 사람들 생각의 흐름과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외부의 흐름 때문에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어떻게 밀려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국내 정치 얘기를 요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이러는데 듣는 분들 짜증나는 분들 많은 거 이해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공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걸 이제 마스터 플랜의 흐름에서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저런 담화문을 내리면서 미국의 QAnon 세력을 결집시킨 것처럼 극우파들을 결집시켜서 나를 막아달고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같이 전 세계에서 극우의 목소리가 적을 때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2차 대전 직전 때처럼 모든 극우와 파시즘적인 세력이 각 나라에서 가장 세력이 목소리가 이미 커져버렸고 그동안 SNS, 유튜브, 극우파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더욱 커지고 그런 내용이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QAnon처럼 딱 그 시점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거기에 지금 한번 함몰된 사람들이 빠져나온 정보를 편향되게 받아들이는 미국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모론에 한번 푹 했다가 뭐야 재밌어 갔다가 여러 가지 교차 증거나 검증을 하면서 에이 하고 빠져나왔는데 미국에서 딱 그 QAnon 세력과 종교 그다음에 지역 이런 거에 물려있는 사람들 계층 그 사람들이 꽉 못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극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에이 뭐야 하고 대부분은 듣고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오는 사람은 계층 미국의 백인 남부 몇 살 이상의 교육 못 받은 사람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죠. 계층 연령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계층 그리고 미국의 그런 종교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처럼 우리나라도 그쪽 보수 진영에 그걸 하는 그쪽 특정 종교 거기에 딱 한 사람들 지금 딱 매몰돼서 안 나오잖아요. 그 세상에 갇혀서.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교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어요. 그러죠? 예전에는 막 저기 뭐 특정 세미나나 그 뭐 특정 그 뭐 조선일보나 그런 것만 구독하는 사람만 그걸 보고 지금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유튜버들이 얼마나 세력이 커졌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지금 그거 유튜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담화문에 나와서. 대통령도 원래 극우가 아니었죠. 그 사람 보면은 몇 년 사이에 글이 넘어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도사들 때문에 넘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미 세뇌가 끝났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되든 하야가 되든 빨리 딱 하고 언제까지 조기 총선 치르고 그때까지는 비상 어떤 통치 체제로 가자. 여야가 딱 합의가 끝나고 여당 의원들도 저번 주에 다 투표해서 그럽시다 하고 나서 되면은 비록 행정적으로는 정말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의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뭐 단축하고 그 다음에 조기 총선을 언제 치르고 내년 한 3월쯤에 그런 식으로 되면 늦더라도 큰 무리 없이 그 방향으로 가겠냐면 빠르게 안정이 돼요. 경제도 안정이 되고 정치 외교도 다시 미국 수뇌부나 이런 데 만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마스터 플랜 B를 운영하는 세력들도 간 보다가 아이고 여기는 건너갔습니다. 형님 아유 정말 그 새로 대통령 되는 누구야? 걔하고는 뭐 어떻게 얘기가 될 것 같아? 아유 얘기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늦었네요. 이 방법 말고 어떻게 다른 걸 써볼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트럼프가 의회 난입 그 선동한 것처럼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들이 부정선거부터 해서 계엄이 왜 이게 불법이고 뭐 이거 합법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 막 선동을 하고 여기서 이 싸움이 당장 윤석열이가 수사 받고 압수수색 받고 그 자리에서 뭐 권력이 딱 멈추고 끌려 내려오게 된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깔끔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느라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 상황이 지금 오는 걸 봐야 돼요. 오늘의 2차 담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갔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딱 걸려갖고 압수수색 당해서 검찰 빼고 지금 저 합동수사본부 저기서 지금 딱 해가지고 구속영장 뭐 권력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일단은 뭐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좋아지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건 말도 안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세력들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막 갈라져서 맨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기 뭐 의회, 지방의회에서 막 또 뭐 해갖고 정치인들, 사람들 할 것 없이 계속 싸우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침을 흘리고 들어옵니다. 마스터 플랜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냐? 맨날 하던 대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세계 국제정세 봤잖아요. 똑같은 일, 아까 트럼프 윤석열 비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미국은 항상 팔짱 끼고 있죠. 백악관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권 1월 20일 이후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1월 20일 전까지는 바이든 정권이니까 잘 되길 바란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길 바란다.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만 취해요. 겉으로는. 그러죠? 잘 되길 바란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깝다 하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행정 절차가 어찌되든 그 안에서 저렇게 막 극우파가 확 들고 일어나고 해서 정말로 나라가 우리 예전에 그 해방 직후에 혼란했던 이승만 정권 시절처럼 다른 나라 지금 미국도 심지어 극우와 전체가 그래서 이번 미국도 대선 때 잘못하면은 내란이 일어날 거다. 다들 막 걱정할 정도로 심각했었죠. 사람들 국민 여론 분열이 내부 분열이. 우리도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극우여 분연이 들고 일어나 나를 막아라 원기옥을 나눠다오 하고 대통령이 담화를 했고 이게 만약에 들불처럼 오늘 내일 사이에 번져나간다 하면요. 외부 세력들은 걱정하면서 관망하는 척 하면서 밖에서 대포 소리나 북소리만 한 번씩 펑펑 터뜨려주면 끝나요. 그럼 우리끼리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이게 뭔 소리요? 번쩍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뭐긴 뭐예요. 북한이 또 포 쐈구만. 이거 간첩 내부 세력하고 연결해서 쏴달라고 했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계엄 2차 한 번 더 합시다.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급해요. 환율 자시고 뭐고 너는 임마 환율 먹고 사냐? 아유 내가 정말 우리 아들내미는 생각이 없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는 밖에서 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서 뭐 군사훈련 하면서 뭔 일 터졌거나 아니면 뭐 오물풍선이 이번엔 날아왔는데 풍선 안에 정말로 폭탄이 실려 있었네. 누가 장난질만 한번 치면 돼요. 그럼 진짜 그랬는지 어땠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 자기들 식으로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식으로 그걸 다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미 국민들 여론은 그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돼도 인정도 안 해줘요. 빠르게 화합도 안 하고 계속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우리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우리 지도자를 포섭해서 다음번 저기 그 마스터 플랜에서 네가 북한하고 한번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하게 좀 해줘 하고 부탁할 필요도 없네. 이미 국민들끼리 알아서 내부 분열에 싸우고 있는데 그럼 밖에서 지들이 뭐 잠수함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특수부대를 이용하든 지금 중동에서 터졌던 거 골란고원에 지금 폭탄에 떨어져서 애들이 축구장에 애들이 죽는데 이게 누구냐? 서로 암도 아니라고 해. 근데 이거는 막 일단 눈깔부터 돌아가죠.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확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만약에 전방에서 누가 뭘 어쨌는지 모르는데 사건이 터져서 장병 몇 명 죽었다고 해봅시다. 눈깔 돌아가요 국민들. 그때부터는 갑자기 옆집 박씨 아줌마도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걸리 씩씩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면서 왜 그래요 이 양반? 그랬더니 영감이라네. 아니에요. 내가 말 잘못했고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간첩들하고 연결된 그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전선에서 몇 명이 죽었어. 천안함처럼. 그죠? 자, 지금 우리끼리 이제 만약에 이런 사태로 가면 마스터 플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쥐고 흔들어서 이용해보고 싶은 세력들은 이제 자기들이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옆에서 북소리, 대포소리 한 번씩만 땅땅 뭔가 조금 일만 살짝 공작만 살짝 해줘도 우리가 알아서 꼼짝 못하고 자기 정신으로 못 돌아가고 계속 더 싸우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만 원래 오늘 2부에서 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영상 초기에 본 것처럼 마스터 플랜이 작년 11월부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었다. 치밀하게.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마지막 궁지에 몰리니까 마지막 원기옥을 써가지고 트럼프가 QAnon을 결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내부 분열 2년 분쟁으로 몰고 가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든 내년에 조기 총선을 치르든 그 수많은 시간이 안정되고 일이 빨리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밖에서 세력들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제 회원분들 빨리 저기 회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공지사항 보시고 저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회원 멤버로 승급되십시오. 그래야 그 회원 공간에 들어가서 어제 오늘 이제 저기 그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자는데 제가 워낙 계획이 없던 걸 딱당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으니까 다들 연말에 바쁘신데 전부 일정이 너무 겹친다고 하소연들 하고 계십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대신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 할 때마다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일 수 있는 날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잡을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시간 되시는 분 조촐하게 몇 분만이라도 모여서 처음 오프라인 모임은 어쨌든 가져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제가 텔레그램 채널 열었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 모임은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얼굴 보기 싫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회원분들은 일단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을 해서 그 단체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카톡 단체방도 모임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아유 지겨워. 그냥 들어와서 소리 꺼놓으세요. 소리 꺼놓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뭔 얘기들 했나만 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새끼 났어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고 막 그때 상황마다 제가 보고 있는 흐름에 사실 반도 안 만듭니다. 왜? 만드는데 시간 벅차요 이거 그냥 옆에 사람한테 내가 속에 있는 얘기 탁 중얼중얼 하면은 그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된 유튜브에 만들 때는 내 뇌피셜처럼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거와 정확한 기승전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를 만들어야 돼요. 블로그에. 그리고 합당하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이거 하나만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 영상 만들어야겠다고 못 만든 것도 많아요. 저도 바쁘죠 나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애들 어디서 저기 담배 막 10대 애들이 빡빡 피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이제 걔네들 없어지면 꽁초 갖다 버려줘야죠. 동네 순찰도 해야 되고, 저 동네 개들 함부로 어디 개똥 고양이들 저기 싸우는 것도 말려야 되고, 새벽에 또 일찍 나가서 박스도 이 얘기는 너무 박스 줍는 분들을 너무 비하하는 거 이 얘기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저도 바쁘단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한 번씩 모래내 시장 가서 또 우리 마산댁도 한 번씩 잘 있는가 한 번씩 좀 얼굴 잊을만 하면 또 가서 밀당도 한 번씩 해야 하잖아요. 아유 바빠. 하지만 그 텔레그램 채널에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흐름들의 어떤 거 제가 영상 미처 이렇게 못하지만 즉각적인 거 미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 초반 오늘부터 오전부터 만든 이 내용도 어제 텔레그램 만들자마자 처음 들어오신 몇 분들하고 이 얘기 바로 했어요. 오늘같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그런 얘기 텔레그램에서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들어와서 쓸데없는 나는 침묵질 싫어 하면 소리 꺼놓으시고요. 나중에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뭔 얘기들 했는가 쓸데없는 거 다 넘기고 중요한 얘기들 어제 환율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뭔 놈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하고 심란한지 그리고 일이 제대로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 여론이 극우와 또 거기에 동조하는 또 외부에서 잘된 나오고 국거리 장단하듯이 외부의 다른 외세들이 지금 시리아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시리아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뭐 저기 계엄 이게 뭐 원점 타격하고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어떤 공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뭐가 날라왔다, 뭐가 어쨌다,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막았다. 대한민국 내부 남한에서 막 지금 국민들이 교착 상태에 빠져갖고 정치 분열이 일어나고 권력의 공백이 일어난 틈을 김정은이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수도에 뭘 딱 해서 하려는 거를 우리 미국과 일본이 먼저 정보를 알아내서 이번에 이렇게 막았습니다. 뉴스만 나와도. 그 증거가 정말 있어요? 증거는 없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도 조사 중이고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안 나왔는데 그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만 나와도요 사람들 어떻게 써요? 눈 돌아가죠? 그냥 극우는 아니고 우파였던 사람들도 그냥 중도 우파였던 사람들도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처럼 트럼프 대선 때 일어날 좀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나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뭐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이재명이가 친중파 빨갱인지 저기 집에 가면 중국말만 쓰는지 대문이 빨간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아니야.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려 갖고 이 공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기회를 준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살려야 돼. 하는 동조하는 우파들.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준 샤이 트럼프들이 많아진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일도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환율과 경제는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 요걸 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려던 마스터 플랜 B의 모습이 뭐였나를 봤으니까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 시대에는 기존의 세력들이 마스터 플랜 B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 했는가 실마리들이 몇 개 요새 나왔어요. 한 1, 2주일 사이에. 그거 보면서 조금 더 윤곽 잡아보고 오늘 얘기 끝내겠습니다. 미 국방장관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머리 맞대고 드립다 지금 얘기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서 아직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못 봤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십시오. 얘네들이 간을 봐서 대한민국이 국민 여론이 그렇게 분열된다. 난리가 난다. 거의 뭐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그래서 꼭지가 다 돌아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내부 분열이 심한 틈에서 북한이 뭐 러시아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기회에 뭔가 우리 거를 지금 슬쩍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뭔가를 막았어. 이런 뉴스들만 퍼뜨려도 그때부터 대한민국 잡고 끌고 가기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걔네들이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고 있고 또 다른 매뉴얼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뉴스가 나왔죠. 뭔 뉴스냐면은 우리나라 계엄 터지자마자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극우 정치인들 SNS에서 딱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지금 국군 통수권이나 모든 행정이 지금 계엄 때문에 비상계엄 해가지고 그거 막 지금 마비됐다. 아니 이럴 때 우리가 뭐하고 있었냐. 일본군이 가서 독도에 상륙해버렸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앞으로 권력이 완전히 어디가 지금 정말로 이 국군 통수권 개통이 권력이 윤한테 있냐 한한테 있냐 뭐 총리한테 있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군대를 제대로 못 움직인다. 이 기회에 지금 다시 매뉴얼 짜라. 그래서 봐서 앞으로 또 그런 것 같으면 며칠 내로 독도 점령해라. 우파들 지금 극우파들 일본에서 지금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계시죠? 기사로 나왔어요. 실제 그 사람들 트위터예요. 정치인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시리아가 지금 그 반군이 해갖고 25년에 뭐 독재를 뭐 지금 끝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그 지역을 이용하고 싶은 이란과 사우디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어떤 오일먼이나 그 다음에 산유국들의 어떤 힘 이런 거 거기 안에서 지금 자기 자원 이용하는 거 그런 거를 이용하고 싶은 러시아와 미국의 힘이 있고요. 그 옆에 또
이민족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봐갖고 터키하고 쿠르드족하고 이런 흐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골란구원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시오니즘 완성하려면 가나안 땅 하느님의 가나안 땅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 요 안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다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골란 지역을 먹어야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전라도 경상도 호남평야 이쪽이라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예전 중동 전쟁 때 밀고 들어갔다가 전쟁 끝났어. 보상받고 이제 후퇴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기다 군대를 주둔해요. 조선 총독부를 우리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놓은 것처럼. 그리고 안 물러나요. 국제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뭐에 빨리 물러나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언제 여기 또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우리 위협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네 하면서 시료 지배하고 있죠. 시료 지배가 오래되면은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못 쫓아내요. 예를 들자면 그죠?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리아가 그 땅이거든요 지금. 근데 시리아가 지금 정치에 공백이 생겼죠. 반란군들이 독재에 물러났다고 전 국민이 다 좋아할까요? 시리아가 지금?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위파, 시아파, 북한파, 아니 저기 뭐 러시아, 친러시아파, 친미파, 거기에 이제 각종 민족, 인종, 쿠르드족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이슬람 뭐 IS까지 국민들이 이념과 진영 논리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지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번처럼 바뀌어도 시리아가 우리나라처럼 윤석열 끌어내 다음에 누구 앉혀 하면서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그럽시다 하고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애들끼리 그런데 지금 쟤네들이 잡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잡아야지 세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하고 지들끼리 계속 멱살 잡고 싸우는 정치 분열 권력 공백기가 지금 행정 공백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갔죠. 레바논 전쟁한 것처럼 이번에 시리아하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어제부터. 여기 지금. 예. 제일 먼저 시리아하고 싸우지 말라고 중간에 들어가서 둘 다 떨어져 하고는 유엔군이 그 완충지대 설정해 놓은 거 그거 밀고 들어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 오늘 시리아의 모든 그 군사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병창기지, 수도까지 해가지고 전투기로 레바논 저번에 헤즈볼라 잡는다고 때린 것처럼 이틀 3일 4일 동안 맹폭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또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헤즈볼라하고 휴전됐지만 시리아하고 전쟁입니다.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으로 레바논 밀어내지만 동쪽으로 시리아 이제 몰아낼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오니즘 완성을 위해서. 딱 기회가 오니까 지금 바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 군사기지 다 몽땅 망가뜨려놓고 자기들한테 반격 못하게 하고 유엔군이 있던 중재지역까지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다 확보한 겁니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부여 문경까지 다 올라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딱 그 시오니즘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10년 20년 동안 정착촌 만들고 일본인들 이주시키고 해서 자기 땅 만들고 자기네 나라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골란구원 여기는 가나안 땅 시오니즘 완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절대 이 나라의 지금 이 분란을 외세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바로 미국이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갔죠. 들어가서 IS를 토벌해야겠다. 이렇게 시리아가 지금 위험한 순간에 IS가 다시 득세하면 어떡하냐. 나 시리아가 걱정돼서 왔다. 진짜로 내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미국이 시리아 안에 IS 기지라는데 막 공습하고 한 말이 뭡니까? 나 말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거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니놈들? 야, 나는 IS 잡으러 왔어 순전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놈들은 절대 이 땅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다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극우에 선동해서 더 몸집이 커지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진영으로 지금 윤석열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2달, 석 달 계속 시리아처럼 어떤 권력이나 행정에 서로 그냥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목 잡고 잡으면서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날 정도로 이제 분열이 심해지면요. 방금 본 것처럼 일본이 뭐 하냐. 이스라엘 골란구원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독도에 들어가 시료 지배하자니까.
안 나간다는데 어쩔 거예요? 전쟁할 거야? 지들 싸우니라고 제코가 석자인데 우리하고 독도에서 전쟁하자고 하겠어? 하려고 해도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아군끼리 왜 싸우냐 말려줄 텐데 그렇게 질질 끌면서 독도에다가 계속 우리가 점거하자 이거야. 군대가 시작이에요. 골란구원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처럼 지금 이러려고. 답답하죠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맨날 여당 야당 이재명이 앉으면 세상이 좋아지겠지. 윤석열이가 세상을 말끔하게 청소해주겠지. 너무 좁은 시각만 봐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밖에서 분유회장 관리소장이 뭔 일을 하는가부터 봐야 돼요. 국민들이 여보 스탑. 우리 2차전은 내일 합시다. 내일 하고 내일 대판 더 싸우든가 한판 그냥 거하게 거사를 치르든가 하고요. 일단은 저 분유회장이랑 저 관리소장이 우리 집문서 훔쳐가려고 하네. 이거부터 일단 막아봅시다. 그런데 너가 너무 미워. 남편이고 부인이고. 그래서 그런 귀가 안 들어와. 그런 얘기가. 나는 어떻게든 당신이 전날 밑에 집 남자하고 같이 호프집 가서 술 먹은 거 밤에 12시에 부정선거한 거 잘못했단 얘기부터 들어야겠어. 나는. 다 필요 없어. 분유회장 뭐 집문서고 뭐 집에다 불 질러도 상관없어.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바이든과 옐런이 미국에서 지금 그 어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전 세계에 높은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인플레 다시 빵빵 오르고 난리가 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절대 지금 트럼프의 그런 전쟁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쭉 잘 잡은 인플레가 관세 때문에 다시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같은 자리에 있던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좀 있으면 퇴임하겠죠. 물러나야죠. 이 사람들도 뭔 얘기를 했냐면 맞다. 어느 나라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많이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어? 중국은 뭐 가만히 있겠어? 중국도 관세에 광범위하게 보복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잘 잡아놓은 인플레나 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경제 골디락스로 만들어놨는데 트럼프 때문에 다 망가질까 너무 두려워. 이거 예전부터 우리가 봤던 흐름이죠. 연준과 바이든이 지금 세력들이 인플레 이만큼 잘 잡아놨습니다. 경제지표 보여주면서 모든 게 다 우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은 경제적인 경착륙, 인플레 이런 게 일어나도록 지정학적 갈등을 더 키우고 똥을 싸지르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고 밥상을 던져주고 그리고 나중에 막 경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문제가 빵빵 터지면 우리는 진짜 잘했는데 연준 진짜 그때 완전히 물가 잡고 골디락스를 했는데 결국 누가 이렇게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어? 트럼프가. 안타깝다. 그럴 거라고 1년 전부터 우리가 봤던 마스터 플랜 B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했죠. 지금 그 얘기를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옐런 재무장관이 뼈 있는 말을 남겼죠. 트럼프가 뭐 그렇게 뭐 감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재정 적자 부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더 많은 재정 적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세상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미국도 다시 힘들어질 수 있고 달러 기준으로 달러 채권 금리로 움직이는 전 세계 자산 시장도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서 이제 그렇게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나가죠. 그러면 누군가는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지금 바이든하고 같이 행정하면서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게 국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당신 책임은 없는 거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쏙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봤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월가하고 제가 연이 다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 사람을 재무장관을 돌고 돌아갖고 앉혔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세력 월가하고 연이 다 있는 사람이다. 그나마 말씀드렸죠. 지금 이날 옐런이 또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트럼프도 연준을 그대로 살려놔야 될 거다. 트럼프도 얼마 전에 파월은 이제
일단 파월 모가지 자르려고 했던 거는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스콧 베센트가 월가하고 그나마 연이 닿아 있어서 트럼프도 무조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다 앉히고 싶었지만, 특히 재무장관은 제일 중요한 자리였지만, 트럼프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도 무서운 게 없지만 그나마 무서운 거 하나라면 월가의 금융세력, 기존 그 금융세력은 제일 무서워하죠. 사업가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안 하고 월가 금융세력에서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스콧 베센트로 다시 왔죠. 근데 스콧 베센트가 원래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파월을 모가지를 자르거나 파월 모가지 자르는 게 법률적으로 힘들다 하면은 먼저 그림자 의장을 선출해가지고 파월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없애자라는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냈어요. 그런데 트럼프 승리하고 이 사람이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다 하는데 이 사람이 월가에 한번 불려갔어요. 바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협박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바로 지난 몇 달 동안 얘기하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그림자 의장, 그림자 연준 의장 아이디어는 없던 일로 하자. 나 아닌 것 같다. 그거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갖고 트럼프가 너 임마 월가에 불러가더니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 그래서 원래는 얘가 재무장관 앉히려고 했는데 딴 사람 후보 알아봐야겠다고 2주 동안 면접을 여러 명을 보고 돌리고 돌리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맘에 들긴 하는데 이놈들이 전부 월가하고 전부 접점이 없네. 제대로. 다 이렇게 반대 세력.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하는 경제정책에 월가하고도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들, 기존의 빵빵한 금융 세력들, 기축통화 세력이죠. 걔네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건 싫어. 적당히 네가 좀 어떻게 좀 알아봐라. 결국은 다시 얘한테 왔죠. 둘이 통화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실토를 했어요. 옐런 장관은 월가 출신인 스콧 베센트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그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어이 축하하네 자네. 아유 누님 예. 그래. 트럼프 밑에서 잘해봐. 근데 알지? 어떻게 좀 자네가 이제 잘해야지. 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어. 잘 허리라 믿어. 우리가 내가 그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앞으로 국제시장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가 재무부의 분석, 정책, 자료집 다 있거든. 그거 지금 오늘 내가 좀 사람 시켜서 보낼 테니까 앞으로 그거 참고해서 잘 자기 뜻대로 좀 잘 이어나가라 이거죠. 얘는 이제 중간에 딱 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좀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누님. 옐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에 설명했었는데 제가 볼 땐 전 세계 여성 정치인 중에 이만큼 큰 파워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키는 지금 150인가 밖에 안 되시는데 이 할머니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수저고 유대인 그 계통에서 사관왕이죠. 사관왕. 여성 지구상에 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최고 권력의 핵심에 이렇게 가장 많이 지금 근접해서 모든 권력을 가진 여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전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얘도 쩔쩔 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파워를 잘라갖고 그림자 의장 연준 제정신이냐? 얘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먹고 파월 남은 임기 수행하게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누님.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앞으로 마스터 플랜의 흐름대로 미국에서도 인플레 잘 잡혀간다 하지만 지금 잘 잡아놨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제 다시 인플레도 잘 안 잡히고 힘들어지네. 그렇게 될 거라 저주를 쏟고 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겠죠. 실제 어제 나온 미국의 CPI 주식시장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막 그런 거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빵빵 떴지만 실제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 보면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9월까지는 쭉 떨어졌죠. 10월 11월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는 특히 대선 전까지는 쭉쭉 떨어지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지표들은 다시 근원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걸 봐서 이번 12월에는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캐나다 은행도 어제 2달 연속 금리 인하 빅컷으로 했죠. 선진국 중에 5달 연속으로 제일 많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인플레가 잘 잡혀서 그러나? 아니요. 여기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실업률이 이미 6.8%까지 뛰는데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풀어야 됩니다. 외국도 그러고 지금 중국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죠. 유럽도 그러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근데 앞으로 다시 뭐 트럼프 핑계 대면서 어쨌든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 전쟁의 탓인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잘 안 떨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해져서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플레는 전 세계에서 더 안 떨어지겠죠. 금리 인하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점점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임기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똥 싸놓기 시작하죠. 어제 러시아 석유 관련 새로운 제재를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내놨고 바로 어제 유럽에서 그럽시다 하고 유럽도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15차 패키지 해서 이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은 이거를 하자 했는데 안 하고 미뤘어요. 임기 내내. 왜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잘 잡혀가는 전 세계 유가나 이런 것이 인플레가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트럼프를 막으면서 바이든 해리스가 이렇게 경제 잘했다는 그런 선거 운동에도 도움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트럼프한테 정권도 넘어가는 마당에 앞으로 더 트럼프가 다시 인플레 방조하고 경제 망쳤다는 그런 서사 구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퇴임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동안 미루고 안 했던 거 다 똥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림자 함대 추가. 어제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온스당 70달러 이상으로 빵 뛰었죠. 물론 앞으로 오펙에서는 지금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중국의 침체가 심해지니까 갈수록 더 수요는 줄어들 거다고 자기들도 계속 감산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언제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더구나 뭡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고 들어갔고 시리아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미국도 갑자기 하늘에서 어벤져스가 내려와서 아무도 이 땅 건들지 마 하면서 빵 들어갔어요. IS 치겠다고. 자, 그 안에서 이제 그 나라는 이제 개판이 나고 난리가 나고 중동 전쟁은 또 다른 면으로 지금 또 심화가 되면서 정말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당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바이든은 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싸움을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고 경제 망가진다. 그것도 모르고 난 몰라요. 그래 놓고는 지금 급하게 퇴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웨이퍼, 폴리콘, 실리콘 요거 무조건 다 중국에서만 들어오죠. 딴 나라가 대체 못하죠. 굉장히 근데 요거를 관세를 무려 2배를 때렸습니다. 태양광 웨이퍼, 폴리실리콘 관세 50%, 중요한 텅스텐도 25%로 인상. 언제부터 발효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트럼프 취임 전부터.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 물가 오르게 하면 인플레 오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해놓고 지 퇴임하기 전에 요거 빵 때리고 바로 가는 거죠. 마스터 플랜의 흐름이 보이시죠?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결국 1년 전부터 봤던 것처럼 1년, 2년 전부터 봤던 것처럼 경제 쪽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 못하고 인플레이션 계속 오르는데 전 세계는 침체로 가는 쪽. 그래서 이것이 모두 트럼프의 탓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거. 그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유럽에서 아시아 전선을 잇고 대한민국을 바로 대만에서 뭔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릴 거다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천호 신조로 한번 막혔지만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11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딱 그 시점이나 일의 치밀함을 봤을 때 절대 우리나라 독단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 뒤에서 조정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이 일이 막혔지만 손 놓고 포기하겠냐. 기회만 엿보고 있을 거다. 그런데 오늘 마침 윤석열이가 미국 트럼프가 QAnon과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상황을 뒤집었던 것처럼 극우파들이여 나를 모아라 하고 극우의 어떤 그런 음모론인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 분열에 오늘 불을 싸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로 법적인 그걸로 탄핵을 당하든 조기 총선을 치르든 그런 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내부 여론 분열은
그다음 정치와 행정과 경제와 외교는 완전히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 군사적인 체계 통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 2월, 뭐 짧으면 크리스마스까지, 길면은 내년 2월,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마스터 플랜세라고 또 밖에서 유럽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동 전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갖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나 다른 게 우리나라 이런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한 걸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진짜 누가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 가는 애들은 많지만 빵빵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흐름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도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얘기는 더 길어졌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